수진의 날카로운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던 유나의 손등을 무자비하게 짓눌렀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척추를 타고 올랐지만 유나는 입술을 꽉 깨문 채 단 한마디의 신음조차 내뱉지 않았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으나 시선만은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어딜 감히 주제도 모르고 고개를 들어 수진의 서늘하고 오만한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녀는 발끝에 힘을 더 주어 유나의 손등을 비틀듯 짓누른 뒤에야 발을 거두었다. 내가 외출하기 전까지 이 거실 바닥에서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네 엄마가 이 집에서 어떤 꼴을 당할지 똑똑히 기억하는 게 좋을 거야. 수지는 경멸이 가득한 시선으로 유나를 내려다보며 매몰차게 돌아섰다. 그녀의 구두가 대리석과 마찰하며 만들어내는 날카로운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유나는 천천히 붉게 달아오른 손등을 매만지며 몸을 일으켰다. 모멸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끓어올랐지만 그녀는 서둘러 감정을 짓눌렀다. 지금 이곳에서 그녀는 뛰어난 머리를 가진 25살의 법대생이 아니었다. 죽은 아버지가 남긴 끔찍한 빚을 갚기 위해 이 거대한 저택의 하녀로 전락한 어머니 미숙을 돕는 보조 하녀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대성 회장의 저택 거실은 폭풍 전야처럼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저녁 식사를 마친 대성 회장이 서재에서 두꺼운 영문 서류철을 들고 나와 거실 테이블 위로 거칠게 던졌다. 서류철이 대리석 테이블과 부딪히며 무거운 파열음을 만들어냈고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 태진과 며느리 수진의 어깨가 동시에 움찔했다. 영국 투자그룹의 리처드 스미스와 진행하는 에너지 기업 인수합병 건 이번 주가 마지막 콥이다. 대성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룹의 명운을 쥔자 특유의 강박과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다. 그는 매서운 눈빛으로 아들 태진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스미스 회장은 숫자 하나 단어 하나까지 파고드는 지독한 인간이다. 태진이 네가 미국 명문대에서 MBA까지 마쳤으니 이번 최종 협상은 네가 직접 주도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라. 내 평생의 수권 사업을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 태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과장된 자신감을 얼굴에 덧씌웠다. 그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 제가 미국에서 배운 협상 스킬이 얼만데요. 통역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수진이도 옆에서 도울 테니 저희 부부에게 온전히 맡겨주십시오. 수진 역시 화려하게 세팅된 머리를 가볍게 쓸어 넘기며 덧붙였다. 맞아요, 아버님. 저희가 유학 생활을 한두 해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깟 영국인 투자자 하나쯤은 저희 부부가 완벽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대성 회장은 두 사람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그나마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식당 한 구석에서 찻잔을 정리하며 그들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던 유나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나는 알고 있었다. 태진이 미국에서 보낸 시간은 학업이 아니라 도박과 파티로 얼룩진 허송 세월이었으며 수진의 영어 실력은 명품관 직원을 부리거나 카페에서 주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수조 원이 오가는 국제적인 인수합병의 중압감을 텅 빈 껍데기뿐인 저 두 사람이 감당할 리 만무했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은 짙은 어둠 속에 잠겼다. 거실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꺼진 시각, 유나는 청소 도구를 챙겨 들고
쓰레기통을 비우기 위해 태진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의 휴지통 안에는 태진이 짜증을 내며 구겨서 내버린 영문 투자 보고서와 계약서 초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유나는 주위를 살핀 뒤 구겨진 종이 뭉치들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실 한쪽 구석 낡은 보일러가 났고 규칙적인 기계음을 내며 돌아가는 좁고 습한 방이 유나와 미숙이 머무는 공간이었다. 버려진 과일 상자를 엎어 만든 조잡한 책상 위로 희미한 백열정우의 빛이 떨어졌다. 유나는 미숙이 피곤에 지쳐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품에 안고 온 구겨진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펴기 시작했다. 테이프로 찢어진 면을 이어붙이고 돋보기처럼 문장들을 들여다보던 유나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예리하게 빛났다. 대학 시절 국제상법과 경제학을 전공하며 밤을 새워 파고들었던 지식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태진이 해독하지 못해 쓰레기통에 처박아둔 계약서의 조항들은 결코 평범한 투자 조건이 아니었다. 리처드 스미스 측이 교묘하게 숨겨놓은 수많은 함정과 독소 조항들이 유나의 눈앞에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몽당 연필을 쥐고 계약서의 여백에 복잡한 법률 용어와 분석 결과를 빼곡하게 적어 내려갔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그녀의 억눌린 천재성이 이 비참한 지하실 창고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보일러실의 낡은 철문이 거칠게 열리는 마찰음이 지하실의 정적을 찢어발겼다. 유나가 반사적으로 어깨를 흠칫 떨며 뒤를 돌아보았다. 열린 문틈 사이로 쏟아지는 복도의 차가운 불빛을 등지고 20살 무렵의 남자가 비스듬히 짝다리를 짚은 채 서 있었다. 대성 회장의 하나뿐인 손자이자 태진과 수진의 아들인 서준이었다. 그의 시선은 유나의 앙상한 책상 위에 널려 있는 영문 계약서들과 빽빽한 메모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준의 입꼬리가 천천히 그리고 아주 비열하게 말려 올라갔다. 이 오밤중에 우리 집 식모가 도대체 뭘 훔쳐보고 있는 걸까? 서준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좁은 지하실 벽을 타고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느릿한 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오며 손에 들고 있던 고가의 스마트폰을 가볍게 흔들었다. 유나는 연필을 쥐고 있던 손에 핏기가 가실 정도로 강하게 힘을 주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지만 얼굴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이 오만하고 악독한 재벌가 한가운데서 그녀의 비밀스러운 생존 게임이 발각될 위기에 처한 순간이었다. 지하실의 탁한 공기 속에서 서준의 비릿한 조소가 울려 퍼졌다. 그는 삐딱하게 선 채 유나의 책상 위를 힐끗 내려다 보았다. 영문 계약서와 법률 용어가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널려 있었지만 공부와는 담을 쌓고 살아온 서준의 눈에는 그저 식모딸이 주워 모은 쓰레기 더미로 보일 뿐이었다. 너 지금 우리 집 쓰레기통 뒤져서 영어 공부하냐? 주제 파악 좀 해라. 네가 글자 몇 개 읽는다고 이 시궁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서준은 경멸이 가득한 시선으로 유나를 쏘아붙였다. 유나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서준의 조롱을 묵묵히 받아냈다. 지금 그와 실랑이를 벌여 이 지하방의 비밀이 위층으로 전해지는 것은 결코 그녀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흥미를 잃은 서준은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몸을 돌렸다. 그 순간 그의 바지 주머니 한쪽이 부자연스럽게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유나의 예리한 시선이 놓치지 않았다. 서준은 무언가에 쫓기듯 신경질적인 발걸음으로 지하실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유나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며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으로 그의 뒷모습을 주시했다.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이 지난 다음 날 아침 수진에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저택의 평온한 아침 공기를 무참히 베어버렸다. 내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없어졌잖아. 이탈리아에서 특별 주문한 내 3천만 원짜리 브로치. 당장 찾아내. 분노와 신경질이 극에 달한 수진의 목소리가 2층 복도를 거쳐 1층 거실까지 찌를 듯이 울려 퍼졌다. 아침 식사 준비로 분주했던 저택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거실 한가운데 유나의 어머니 미숙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다. 지난 10년간 쉴 새 없이 남의 집 바닥을 닦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느라 굵은 마디가 튀어나온 미숙의 두 손이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수지는 분노로 이성을 잃은 얼굴로 미숙을 내려다보며 매섭게 몰아붙였다. 어제 내 화장대를 청소하고 방을 들락거린 사람은 이 집에서 너 하나밖에 없어. 어디다 숨겼어. 당장 내놓지 못해. 미숙은 거칠어진 두 손을 싹싹 비비며 흐느꼈다. 사모님 제발 믿어주십시오. 저는 맹세코 그 물건을 본 적도 없고 손을 댄 적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일하면서 남의 물건에 욕심을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숙의 절박한 호소는 수진의 귀에 닿지 않았다. 오히려 수진의 눈빛에는 도끼가 뱀처럼 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실크 가운을 거칠게 여미며 미숙의 앞으로 바짝 다가섰다. 배우지 못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피 속부터 손버릇이 나빠. 내깟 것들이 평생 남의 집 바닥을 기어다녀도 구경조차 못할 물건이야. 감히 내 물건에. 탐을 내 어머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있던 태진은 이 끔찍한 모욕의 현장을 보면서도 귀찮다는 듯 경제 신문만 넘겨볼 뿐이었다. 그 옆에는 방금 전 지하실에서 올라왔던 서준이 이어폰을 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서준은 불안한 듯 다리를 떨면서도 애써 시선을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하며 상황을 외면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증명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가난한 하녀의 결백은 부유한 안주인의 짜증 한 번보다 가치가 없었다. 수지는 끝까지 도둑질을 부인하는 미숙의 태도에 모멸감을 느꼈는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이게 끝까지 발뺌을 해. 내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어디 한번 뼈저리게 가르쳐주마. 수진이 이성을 잃고 미숙의 뺨을 향해 손을 높이 치켜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하실에서 식자재를 정리하다 끔찍한 고함을 듣고 뛰어 올라온 유나가 짐승처럼 튀어나가 수진의 팔을 막아섰다. 유나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던 수진의 손목을 낚아채듯 틀어주었다. 유나의 악력에는 뼈가 시릴 만큼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실려 있었다. 수진은 처음 겪는 하녀, 딸의 반항에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화려한 이목구비가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거 안 놔? 내년이 지금 감히 어디에 손을 대? 유나는 수진의 거친 발악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녀의 손목을 꽉 쥔 채 거칠게 아래로 밀어내어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어머니 미숙의 앞을 거대한 방패처럼 막아섰다. 유나의 눈동자는 두려움이나 비굴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상황을 냉철하게 꿰뚫어보는 압도적인 이성만이
서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유나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통을 조일 만큼 묵직했다. 함부로 도둑 취급하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그따위 브로치에 손을 댈 만큼 비루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이 건방진 계집애가 입만 살아서 수진이 모욕감에 몸을 부르르 떨며 소리쳤으나 유나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서늘한 시선이 소파에 앉아 굳어버린 서준의 얼굴에 정확히 꽂혔다. 서준은 유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스마트폰을 쥔 손을 흠칫 떨었다. 유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뱉어냈다. 브로치를 찾으신다면 저희 지하실을 뒤지며 억지를 부리실 게 아닙니다. 어젯밤 사모님 방에서 몰래 빠져나와 주머니에 무언가를 숨기고 황급히 자기 방으로 숨어들던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셔야죠. 유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며 쐐기를 박았다. 지금 당장 서준 도련님, 방 침대 밑에 숨겨둔 한정판 운동화 상자 안을 확인해 보시죠. 사모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3천만 원짜리 브로치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한 전당포행을 기다리며 그곳에 처박혀 있을 테니까요. 거실의 시간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던 수진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고 신문을 넘기던 태진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서준은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된 채 소파에서 튕기듯 일어났다. 수진의 흔들리는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아들 서준을 향해 돌아갔다.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유나만이 꼿꼿한 자세로 그 무너져 내리는 허영의 성벽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서준의 방 침대 및 한정판 운동화 상자 안에서는 수진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초라한 빛을 발하며 발견되었다. 아들의 도박빚과 비열한 도둑질이 하녀의 딸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진 순간이었다. 수진의 화려한 이목구비는 수치심과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고 소파에 기대어 있던 태진마저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러나 오만함으로 평생을 무장해온 수진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거나 가난한 하녀에게 고개를 숙일 위인이 아니었다. 벼랑 끝에 몰린 맹수처럼 그녀는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더욱 지독한 도끼를 뿜어냈다. 운 좋게 하나 맞췄다고 기어오르지 마. 어쨌든 내 방 관리를 똑바로 못한 건 내 엄마 책임이니까. 수지는 억지를 부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태진의 영문 투자 관련 서류 뭉치를 신경질적으로 집어들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유나의 얼굴을 향해 매몰차게 집어던졌다.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두꺼운 종이들이 허공을 갈라 유나의 뺨을 스치고 대리석 바닥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수진의 서늘하고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유나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 어디서 활자를 읽는 척이야. 분수도 모르고. 이번 달 내 엄마 월급은 반으로 깎을 테니 그런 줄 알아. 당장 내 눈앞에서 이 쓰레기들 치워버려. 억울함에 몸을 떠는 어머니 미숙의 어깨를 감싸쥐며 유나는 아무런 대꾸 없이 바닥으로 허리를 굽혔다. 뺨에 옅은 긁힌 자국이 생겼지만 그녀의 표정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유나는 바닥에 흩어진 영문 서류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주워 모았다. 수진에게는
그저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쓰레기였을지 모르나 윤에게 이 서류들은 무지하고 오만한 저들을 무너뜨릴 완벽한 무기였다. 윤아는 서류를 품에 안은 채 어머니를 부축하며 묵묵히 지하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서울 한복판에 거대한 저택 위로 예사롭지 않은 겨울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거센 비바람이 저택의 육중한 유리창을 매섭게 때렸고 이따금 번뜩이는 번개 탓에 실내의 조명이 불안하게 파르르 떨렸다. 폭풍과 절정에 달한 자정 무렵 고요하던 저택의 정적을 찢는 다급한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재에서 뛰쳐나온 대성 회장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굳어 있었다. 잠옷 위에 얇은 가운만 걸친 노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택을 관리하는 수석 집사가 사색이 된 얼굴로 대성 회장을 향해 달려왔다. 회장님, 스미스 회장 측에서 지금 막 연락이 왔습니다. 기상 악화로 내일 출국 일정이 앞당겨져서 오늘 밤 당장 이곳으로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길어야 1시간 남았습니다. 뭐라고 1시간? 그 깐깐한 영국 노인네가 한밤중에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겠다고 대성 회장의 일갈에 저택은 순식간에 혼비백산의 도가니로 변했다. 수조원에 운명이 걸린 계약이었다. 자칫 밉보였다가는 그룹 전체의 명운이 날아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불이 꺼져 있던 모든 방의 조명이 대낮처럼 환하게 켜졌고 고단한 몸을 뉘었던 고용인들이 허둥지둥 뛰어나와 응접실을 세팅하고 최고급 다과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서 가장 끔찍한 공포에 짓눌린 것은 다름 아닌 태진과 수진 부부였다. 수진은 화장대 앞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파운데이션을 덧바르고 있었다. 어떻게든 여유롭고 교양이 있는 안주인의 모습을 연출해야 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는 숨길 수 없는 공포가 일렁거렸다. 미국에서 쇼핑과 파티로만 세월을 보낸 그녀의 머릿속에 영국 억양의 고급 비즈니스 영어를 알아들을 능력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서재에 틀어박힌 태진의 상태는 더욱 처참했다. 그는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 앞에 앉아 넥타이를 거칠게 쥐어뜯었다. 그의 시선은 모니터에 띄워진 합병 계약서의 영문 조항들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단 한 줄의 문장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문적인 금융 용어와 복잡한 법률 영어가 뒤섞인 문장들은 그에게 해독 불가능한 암호와 같았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셔츠 깃을 축축하게 적셨다. 태진은 다급하게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폭풍으로 인해 당장 도착하기 어렵다는 절망적인 대답뿐이었다. 아버지 대성 회장이 그토록 믿어 의심치 않던 미국 명문대 MBA 졸업장이라는 화려한 간판이 지금 이 순간 그의 목을 조르는 날카로운 올가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무능한 자신을 원망하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패배의 냄새가 서재 안을 지독하게 채우고 있었다. 같은 시각 저택의 화려한 소란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어두운 1층 복도 끝. 유나는 낡은 카디건을 걸친 채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1분 1초가 다르게 패닉에 빠져가는 재벌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칠흑처럼 짙고 고요했다. 그녀의 마른 손에는 낮에 수진이 집어 던졌던 그리고 며칠 밤낮을 보일러실 불빛 아래서 분석해낸 영문 계약서 조항들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위층에서 태진이 절망에 빠져 신음할 때 유나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스미스 회장이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 이른바 독소 조항, 포이즌 필의 구조가 완벽하게 해체되고 조립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저들은 수십억을 들여 거치레를 치장했지만 정작 중요한 뼈대는 비어 있었고 지하실의 한여는 버려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제국의 심장을 겨눌 칼날을 벼려낸 것이다. 거대한 저택의 육중한 현관문 너머로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가 폭풍우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유나는 서류를 쥔 손에 천천히 힘을 주었다. 이 집안 사람들을 집어삼킬 진짜 폭풍은 창밖의 날씨가 아니라 방금 전 저 문턱을 넘은 영국인 투자자와 지금 어둠 속에 서 있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것임을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유나의 서늘한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호선을 그렸다. 무지한 자들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다. 대성 회장의 분노에 찬 호통이 샹들리에가 켜진 거실을 무겁게 짓눌렀다. 잠옷 위에 두꺼운 실크 가운을 겹쳐 입은 그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고용인들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다과 세팅 똑바로 못해 서류는 테이블 정중앙에 놓고 스미스 회장 일행이 앉을 소파 각도까지 완벽하게 맞춰 오늘 밤 이 계약이 틀어지면 너희들 목숨줄도 끝나는 줄 알아. 노인의 쉰 목소리가 넓은 거실을 가로질렀지만 그 분노의 밑바닥에 짙게 깔린 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공포였다. 평생을 바쳐 일군 제국이 오늘 밤 이 거실에서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압박감이 대성 회장의 숨통을 쥐고 흔들고 있었다. 반면 굳게 닫힌 서재문 뒤에서 태진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땀범벅이 된 얼굴로 스마트폰을 쥐어짜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비서실장의 번호를 연타했지만 폭풍우 탓인지 수화기 너머로는 연결할 수 없다는 건조한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태진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방금 전까지 아버지를 향해 늘어놓았던 미국 MBA 출신이라는 화려한 허풍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베어버릴 날카로운 단두대가 되어 정수리 위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거대한 저택의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며 바깥에 거센 비바람과 함께 검은 코트를 입은 장신의 사내가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영국 최대 투자그룹의 수장 리처드 스미스였다. 은발을 단정하게 넘긴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날카로운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시선은 저택의 화려한 샹들리에나 최고급 대리석 바닥 따위에는 머물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오직 눈앞에 서 있는 대성 회장과 태진 수진의 얕은 밑바닥을 꿰뚫어 보듯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대성 회장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으나 리처드는 가볍게 목례만 한 채 젖은 코트를 수행원에게 넘기고 소파 중앙에 곧장 자리를 잡았다. 그는 인사를 나눌 시간조차 아깝다는 듯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계약서를 꺼내 대리석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무거운 서류 뭉치가 테이블과 부딪히며 만들어낸 둔탁한 소리에 태진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다. 리처드가 입을 열었다. 영국 상류층 특유의 우아하지만 빈틈없이 차가운 억양이 거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확히 10분 주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지분 구조 변경안과 기술 특허 양도에 관한 독소 조항에 대해 명확한 동의를 표하지 않는다면 이 인수합병은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전면 백지화됩니다.
수행원이 그 서늘한 경고를 한국어로 통역하지 않았음에도 리처드의 어조에 담긴 절대적인 권력과 압박감은 거실에 있던 모두를 짓누르기에 충분했다. 대성 회장이 마른 입을 축이며 다급하게 태진을 돌아보았다. 아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유학파의 실력으로 이 위기를 타개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눈빛이었다. 아버지의 시선을 받은 태진은 등줄기로 식은땀을 흘리며 입술을 달싹거렸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 어울리는 정교한 논리나 유창한 영어가 아니었다. Yes, we are okay, we agree. 중학생 수준도 되지 않는 끔찍한 단어의 나열이었다. 태진의 입 밖으로 튀어나온 빈약한 어휘에 리처드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지금 리처드가 던진 질문은 대성그룹이 수십 년간 개발해온 핵심 기술의 특허권을 영국 본사에 전부 넘길 의향이 있냐는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그러나 단어의 뜻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태진은 그저 긍정의 대답만을 바보처럼 반복하고 있었다. 핵심 기술을 통째로 헌납하겠다는 멍청한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태진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던 수진이 억지 웃음을 장착하고 다급히 앞으로 나섰다. 미국 고급 백화점과 브런치 카페에서 익힌 알량한 사교 영어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모습이었다. Nice to meet you, Mr. Smith. We are very happy. Welcome to our house. 수진의 형편없는 발음과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유치한 환영 인사가 거실을 채우는 순간 리처드 스미스의 얼굴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다. 수행원들조차 어이가 없다는 듯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저었다. 리처드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품에서 꺼낸 천으로 렌즈를 닦아냈다. 그리고 다시 안경을 고쳤으며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대화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명백한 사형 선고였다. 리처드가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다시 가방에 집어넣으며 서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 회사는 대화할 가치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조 원의 사업을 논하는 자리에 이토록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내세우다니 그저 무능한 자들의 쓰레기장일 뿐이군요. 한국인 수행원이 그 잔인하고도 정확한 모욕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통역했다. 무능한 자들의 쓰레기장. 그 단어가 대성 회장의 고막을 찢고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팠다. 미국 명문대를 졸업했다며 수억 원의 유학 자금을 쏟아부어 키워낸 아들과 며느리가 실제로는 속이 텅 빈 모조품에 불과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백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자신의 평생을 바친 거대한 기업이 다름 아닌 자신의 피부티들이 내뱉은 천박하고 무지한 몇 마디의 영어 때문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대성 회장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며 잿빛으로 변해갔다. 호흡이 턱 끝까지 차오르며 시야가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심장을 쥐어뜯듯 왼쪽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다. 태진이 사색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었으나 대성 회장의 몸은 뻣뻣하게 굳은 채 그대로 거실 소파 위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저택의 거실은 순식간에 모든 것이 끝장난 묘지처럼 깊고 끔찍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대성 회장이 흉통을 호소하며 소파 위로 쓰러지자 화려했던 거실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태진은 사색이 된 얼굴로 굳어버린 채 아버지와 영국인 투자자 사이에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했다. 반면 자신의 안락하고 사치스러운 세계가 이대로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수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녀는 하이힐이 벗겨지는 것조차 모른 채 맨발로 대리석 바닥을 가로질러 현관을 향해 돌아서는 리처드 스미스의 검은 코트 자락에 매달렸다. 플리즈 미스터 스미스 기브 어스 원 모어, 찬스 플리즈. 수진의 호흡이 거칠게 갈라지며 볼품없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미국식과 한국식이 기괴하게 뒤섞인 억양 문법조차 맞지 않는 천박한 구걸이었다. 눈물과 땀에 번진 화장 때문에 그녀의 화려했던 얼굴은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평소 아랫사람들을 짓밟으며 세워 올렸던 오만한 재벌가 며느리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었다. 리처드 스미스는 자신의 옷자락을 쥔 수진의 손을 혐오스러운 오물을 대하듯 차갑고 담노하게 쳐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무능한 자들의 구차한 변명 따위에 낭비할 시간은 없다는 듯 그가 현관 손잡이를 향해 거침없이 손을 뻗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당신이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을 확인하기도 전에 발걸음을 돌리시는군요, 미스터 스미스. 태용 빈 거실에 무거운 공기를 단숨에 가르는 서늘하고 명료한 목소리였다. 그것은 수진이 내뱉던 형편없는 영어가 아니었다. 런던의 유서 깊은 상류층 사교계에서나 들을 법한 발음의 끝이 날카롭고 우아하게 떨어지는 완벽한 정통 영국식 영어였다. 현관으로 향하던 리처드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던 수진도 혼비백산하여 아버지를 부축하던 태진도 일제히 목소리가 들려온 것일 안쪽의 어두운 복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유나가 서 있었다. 무릎이 늘어난 낡은 바지와 물이 빠진 잿빛 한여복 카디건을 걸친 초라한 행사액이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수진에게 뺨을 맞을 뻔하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 더미를 주워 담아야 했던 비참한 처지의 보조하녀. 그러나 지금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유나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의 꼿꼿한 척추와 당당하게 치켜든 턱, 그리고 폭풍우 속의 등대처럼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는 이 거대한 저택을 지배하는 그 어떤 혈족보다도 압도적인 기백을 뿜어내고 있었다. 수지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유나를 올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기가 발밑에 먼지처럼 여겼던 하녀의 딸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닿지 못할 완벽한 언어를 구사하며 걸어 나오는 광경은 수진의 얄팍한 현실 감각을 철저히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태진 역시 입을 반쯤 벌린 채 유령이라도 본 듯 유나와 리처드를 번갈아 보며 얼어붙어 있었다.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태진 부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쳐 대리석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리처드 스미스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25살의 가난한 하녀와 유럽 굴지의 거물 투자자의 시선이 팽팽하게 허공에서 부딪혔다. 리처드는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한쪽으로 치켜 올렸다. 그는 유나의 보잘것없는 옷차림을 한 번, 그리고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한 번 번갈아 살피더니 닫혀가던 현관문에서 천천히 손을 떼었다. 이 집안에 제대로 된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인간이 지하에 숨어 있었을 줄은 몰랐군. 리처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어조에는 명백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아가씨, 이 발음이 훌륭하다고 해서 내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비즈니스는 언어 장기 자랑이 아니거든. 유나는 리처드의 차가운 도발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은, 그러나 상대를 완벽하게 파악했다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가 스쳤다. 언어 장기 자랑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아까 이 테이블 위에 올리셨던 합병 조건에 관한 치명적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 당돌한 선언에 리처드의 눈동자가 예리하게 좁혀졌다. 수십 년간 협상 테이블을 지배해온 백전노장 앞에서 일개 한여가 계약의 오류를 운운하고 나선 것이다. 오만함인지 아니면 진짜 숨겨진 천재성인지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리처드의 이성을 자극했다. 리처드는 수행원을 향해 손짓했다. 수행원이 재빠르게 서류 가방에서 방금 전 회수했던 두꺼운 보충 계약서 뭉치를 꺼내어 대리석 테이블 위로 미끄러지듯 던졌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영문법률 조항과 재무제표가 빼곡하게 적힌 이른바 함정 문서였다. 리처드가 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유나를 향해 턱을 까딱였다. 그의 눈빛은 벼랑 끝으로 먹잇감을 몰아넣는 사냥꾼처럼 잔인하고도 차가웠다. 30초. 리처드의 입술 사이로 단호한 숫자가 떨어졌다. 너에게 정확히 30초를 주지. 이 복잡한 보충 문서의 핵심 의도를 요약해서 내 귀에 꽂아 넣어봐. 만약 네가 그걸 해낸다면 나는 현관문을 나서는 대신 저 소파에 다시 앉아 이 쓰레기 같은 기업과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지. 거실에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태진과 수진의 숨소리조차 멎어버렸다. 간신히 의식을 잃지 않고 소파에 기대어 있던 대성 회장조차 흐린 눈으로 유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어젯밤 태진이 쓰레기통에 처박았고 자신이 보일러실 불빛 아래서 테이프로 이어붙이며 밤새워 해체했던 바로 그 독소 조항들이었다. 유나의 서늘한 시선이 계약서 표지를 넘어 다시 리처드의 얼굴을 향해 천천히 올라갔다. 25살에 버려진 천재가 마침내 제국의 운명을 뒤집을 방역의 카드를 꺼내들기 직전이었다. 수지는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렸다. 자신이 평생 발밑에 먼지처럼 취급하던 하녀의 딸이 이 거대한 저택의 구원자라도 된 양나선은 꼴을 그녀의 얄팍한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이대로 저 계집애가 상황을 주도하게 된다면 자신이 쌓아 올린 유학파 재벌 며느리라는 거짓된 허상이 산산조각 날 것이 뻔했다. 이 건방진 계집애가 감히 어디서 나대 수진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치며 유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내기 위해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그녀의 화려한 손톱이 유나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뻗어나온 순간이었다. 그러나 유나는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아주 우아하고 가벼운 동작으로 몸을 살짝 비틀어 수진의 공격을 피했다. 허공을 가른 수진은 멈추지 못한 가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대리석 바닥 위로 처참하게 고꾸라졌다. 그녀의 고급 실크 드레스가 구겨지고 정성껏 말아올린 머리칼이 헝클어졌으나 거실에 있는 그 누구도 그녀를 부축하기 위해 손을 내밀지 않았다. 바닥에 엎드려 수치심에 몸을 떠는 수진을 향해 유나는
동정조차 섞이지 않은 서늘한 시선을 한 번 던졌을 뿐이었다. 유나는 곧바로 고개를 돌려 리처드 스미스만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 사이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분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유나는 단순히 문서를 직역하는 앵무새가 아니었다. 그녀는 영국 상류 금융계에서만 통용되는 고도의 전문 용어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합병 비율 뒤에 숨겨진 리처드 측의 공격적인 지분 확보 전략과 기술 통제권 장악 의도를 단숨에 해체해버렸다. 그것은 어젯밤 태진이 해독하지 못해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곰팡 내 나는 보일러실 불빛 아래서 수백 번 꿰맞추며 완성해낸 피나는 노력의 결정체였다. 25살에 가난한 하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지식과 통찰력 앞에서 리처드의 얼굴에 스쳤던 조소는 점차 짙은 경이로움으로 변해갔다. 20초가 차에 지나기도 전에 리처드는 코트 주머니에서 두 손을 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닫혀가던 현관문에서 몸을 돌려 다시 거실 소파 중앙으로 걸어가 앉는 순간 숨이 막혀 멎어있던 저택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유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협상의 주도권을 틀어주었다. 그녀는 소파에 반쯤 눕다시피 한 대성 회장의 거칠고 투박한 의중을 영국식의 정중하면서도 날카로운 언어로 포장해 리처드에게 전달했다. 동시에 리처드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대성 회장이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한 한국어로 통역해냈다. 두 거물 사이를 쉼없이 오가는 이 유나의 언어는 상대의 허점을 찌르는 날 선검이자 서로의 이익을 연결하는 튼튼한 다리였다. 거실을 장악한 그녀의 완벽한 템포 속에서 명문대 졸업장이라는 화려한 간판을 달고도 단 한 줄의 문장조차 해석하지 못했던 태진은 자신이 얼마나 텅 비고 초라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태진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수치심의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거실 구석에 짙은 그림자 속으로 비참하게 뒷걸음질 쳤다.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양측이 만족할 만한 타협점으로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던 바로 그때였다. 리처드의 수행원이 테이블 위로 밀어놓은 추가 부속 합의서의 마지막 장을 훑어내려가던 유나의 시선이 특정 조항의 아주 작은 글귀에 멈춰 섰다. 유나의 꼿꼿했던 등줄기가 더욱 차갑게 굳어지며 거실을 가득 채우던 유창한 영어의 흐름이 일순간 뚝 끊겼다. 갑작스러운 정적에 리처드와 대성 회장의 시선이 동시에 윤에게 쏠렸다. 모두가 숨을 죽인 무거운 침묵 속에서 계약서에서 천천히 눈을 뗀 유나가 몸을 돌려 대성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조금 전까지 유지하던 부드러운 비즈니스의 미소 대신 시퍼렇게 벼려낸 칼날처럼 서늘하고 단호한 경고의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유나는 리처드 측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오직 대성 회장만을 향해 아주 차갑고 명료한 한국어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지금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신다면 회장님께서 평생을 피땀 흘려 일군 이 거대한 제국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남의 손에 통째로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 냇가 식모년이 대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태진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증발해버렸다. 극도의 공포와 당혹감에 사로잡힌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치며
유나의 손에 들린 서류를 낚아채기 위해 거칠게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유나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태진의 허술한 소나귀를 여유롭게 피했다. 그녀의 눈빛은 발악하는 짐승을 내려다보는 사냥꾼처럼 한없이 냉혹하고 침착했다. 유나는 대성 회장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명료한 목소리로 방금 전 자신이 짚어낸 치명적인 함정의 실체를 해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지분양도 계약서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합병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제4 조비항의 세부 조건을 살펴보면 경영권 방어를 무력화하는 전형적인 독소 조항, 즉 포이즌 필이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회장님의 기업이 특정 재무 기준에 도달하거나 경영권 변동의 조짐이 보일 경우 영국 본사가 헐값의 신주를 대량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다. 유나의 서늘한 설명이 이어졌다. 지금 당장은 회장님께서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3년 뒤에는 지분이 완전히 희석되어 회장님의 손에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평생을 바쳐 키워낸 이 거대한 기업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스미스 회장의 그룹으로 통째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대성 회장의 충혈된 두 눈이 탁자 건너편에 앉은 리처드 스미스를 향했다. 리처드는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치명적인 함정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25살의 한여를 향해 아주 옅은 감탄이 섞인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함정은 실제했다. 그 끔찍한 진실 앞에 대성 회장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나의 잔인한 진실 폭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테이프로 얼기설기 이어붙인 낡은 종이 뭉치를 꺼내어 대리석 테이블 위로 펼쳐 놓았다. 그것은 어젯밤 태진의 서재 쓰레기통에서 수거했던 바로 그 문서였다. 회장님, 제가 이 독소 조항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태진 도련님은 단순히 영어를 읽지 못하는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도련님은 이 끔찍한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닥쳐 그 입 당장 다물지 못해 태진이 사시나무처럼 떨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거실에서 처참하게 부서질 뿐이었다. 유나는 테이블 위의 문서 중 특정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것은 3일 전 스미스 회장 측의 브로커가 태진 도련님께 개인적으로 보낸 이면 계약서의 초안입니다. 회장님의 눈을 속이고 이 독소 조항이 포함된 본 계약을 성사시켜주는 대가로 마카오에 있는 도련님의 차명 계좌로 막대한 액수의 뒷돈이 입금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련님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이 제국을 팔아넘겨 자신이 해외에서 끌어다 쓴 불법 도박 빚을 청산하려 했던 것입니다. 침묵,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하고도 끔찍한 침묵이 거실을 무겁게 짓눌렀다. 태진의 아내 수진조차 그 충격적인 배신의 실체 앞에서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굳어버리고 말았다. 미국 명문대라는 화려한 포장지 속에서 태진이 버려온 추악한 진실이 냄새나는 보일러실에서 올라온 하녀의 이불통에 만천에 까발려진 것이다. 무능을 넘어선 혈육을 향한 가장 비열한 배신이었다. 소파에 쓰러지듯 기대어 있던 대성 회장의 호흡이
기괴하게 긁히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믿었던 핏줄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은 늙은 아비의 참담함이 그의 온몸을 찢어발기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두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어 몸을 일으켰다. 파르르 떨리는 노인의 걸음이 테이블을 돌아 태진의 앞을 향했다. 태진은 그 압도적인 분노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대리석 바닥으로 허물어지듯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오해입니다. 저 계집애가 꾸며낸 거짓말이라고요. 제가 어떻게 아버지 회사를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비굴하고 처참한 변명이 바닥을 기어다녔으나 대성 회장의 눈동자는 이미 한 줌의 자비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대성 회장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차가운 얼음물이 담긴 육중한 크리스털 잔을 집어들었다. 아무런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노인은 남은 모든 생명력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두 팔에 담아 그 얼음장 같은 물을 무릎 꿇은 아들의 얼굴을 향해 매몰차게 끼얹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무거운 크리스털 잔을 태진의 발밑 대리석 바닥으로 분노에 차 집어던졌다. 단단한 크리스털 잔이 수백 개의 날카로운 파편으로 산산조각 나며 흩어지는 서늘하고 끔찍한 파열음이 텅 빈 거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베어버렸다. 물과 땀 눈물로 범벅이 된 태진은 유리 파편이 흩어진 대리석 바닥에 엎드린 채 처절하게 흐느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군림하던 재벌가의 후계자가 자신이 저지른 탐욕의 무게에 짓눌려 유리 조각 위를 뒹구는 비참한 짐승으로 전락한 순간이었다. 오만했던 며느리 수지는 공포에 질려 벽 구석으로 물러난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재벌가의 위선과 허영이 처참하게 박살난 그 폐허 같은 거실 한가운데서 아주 느리고 규칙적인 마찰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거실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있던 리처드 스미스가 자신의 두 손을 천천히 부딪히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서 짐승처럼 흐느끼는 태진이나 분노로 헐떡이는 대성 회장에게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리처드의 예리한 눈동자는 오직 단 한 사람 자신의 완벽했던 함정을 산산조각낸 25살의 가난한 하녀 윤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먹잇감을 노리던 포식자의 눈빛이 마침내 자신과 동등한 상대를 발견한 강렬한 경의와 소유욕으로 번뜩이기 시작했다. 권력의 저울이 완전히 뒤집히는 서늘한 순간이었다. 깨진 유리 파편이 흩어진 폐허 같은 거실에 리처드 스미스의 박수 소리가 차갑고도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성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를 향한 예의상의 박수가 아니었다. 오래도록 굶주렸던 맹수가 마침내 자신의 야성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상대를 발견했을 때 보내는 섬뜩할 정도의 경의와 찬사였다.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흐느끼는 태진과 핏기 가신 얼굴로 벽에 기대어 몸을 떠는 수진,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대성 회장까지 거실에 있는 그 누구도 리처드의 시선 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예리한 눈동자는 오직 테이블 건너편에 선 25살의 가난한 하녀 윤에게만 집요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훌륭하군. 내 평생 이토록 완벽한 방역은 처음 겪어보는군. 리처드가 턱을 괜 채 낮은 목소리로 감탄했다. 그는 유나를 더 이상 대성 회장의 의중을 전달하는 통역사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유나를 자신과 동등한 협상 파트너이자 이 계약의 실질적인 결정권자로 인정하고 있었다. 좋아.
그 치명적인 독소 조항은 깨끗하게 삭제하도록 하지.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 아니, 당신의 회사는 내게 무엇을 더 내어줄 수 있지. 리처드의 시선이 대성 회장을 건너뛰어 윤에게 직접적으로 향했다. 소파에 주저앉아 있던 대성 회장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그 순간부터 협상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윤아는 더 이상 지하 보일러실의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협상가처럼 리처드가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정교하게 받아쳤고, 때로는 상대의 허를 찌르는 역제안을 던지며 판을 흔들었다. 그녀는 단순히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대성그룹의 기술 특허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합병 후 지분 구조를 대성 측에 더욱 유리하게 재편하는 대담한 조건을 내걸었다. 어젯밤 쓰레기통에서 주워 모은 찢어진 종이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날카로운 창과 방패가 되어 거실을 지배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길고 팽팽했던 줄다리기 끝에 마침내 리처드의 굳게 닫혔던 입술 사이로 만족스러운 미소가 흘러나왔다. 그는 수행원에게 눈짓하여 새롭게 수정된 계약서를 출력하게 했다. 더 이상 그 안에는 대성그룹을 위협하는 어떠한 함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두 거대 기업의 미래를 약속하는 공정하고 단단한 조항들만이 명시되어 있었다. 리처드는 만년필을 꺼내들어 수정된 계약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거침없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그가 만년필을 내려놓는 순간 밖에서 미친 듯이 몰아치던 겨울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다. 리처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대성 회장에게 다가가는 대신 그를 완전히 무시한 채 테이블을 돌아 윤아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유럽 최대 투자 그룹의 수장이 낡고 허름한 한여복을 입은 25살의 젊은 여성 앞에서 정중하게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이 계약의 진정한 파트너는 당신이야, 아가씨. 오늘 밤 당신은 나를 완벽하게 패배시켰어. 그것은 이 거대한 저택의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위대한 장면이었다. 수조 원의 운명을 결정짓는 악수가 핏줄로 이어진 후계자가 아닌 이름 없는 하녀의 딸과 맺어지고 있었다. 윤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자신의 마른 손을 내밀어 리처드의 크고 단단한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거실의 낡은 권력은 완전히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고 있었다. 젖은 코트를 챙겨 입고 현관을 나서려던 리처드가 마지막으로 몸을 돌려 윤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품에서 자신의 이름과 개인 연락처가 금박으로 새겨진 두툼한 명함 한 장을 꺼내어 윤에게 건넸다. 이곳의 한여로 살기에는 당신의 재능이 너무나 아까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도록 해. 런던 본사로 온다면 당신이 원하는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자리를 약속하지. 나는 당신 같은 인재를 내 곁에 두고 싶거든. 거절할 수 없는 파격적이고도 매혹적인 제안이었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고 바깥에 차가운 새벽 공기가 거실 안으로 새우며 들었다. 창밖은 어느새 폭풍우가 멎고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저택 안의 공기는 여전히 냉전 시대의 격전지처럼 서늘하고 위태로웠다. 대성 회장이 긴 한숨과 함께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흐느끼는 아들과 공포에 질려 벽에 붙어 있는 며느리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충혈된 시선이 마침내 부엌 입구에서 이 모든 광경을 두려움과 경기로움이 뒤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유나의 어머니 미숙에게로 향했다. 대성 회장의 떨리는 손가락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피부티인 태진과 수진을 향해 정확하게 겨누어졌다. 집안 전체를 뒤흔드는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그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터져나왔다. 무릎 꿇어. 너희 두 년놈들 모두 당장 저 두 모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 지금 당장 가부장적인 제국의 늙은 황제가 내리는 거스를 수 없는 서늘하고도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낡은 권력의 완전한 붕괴와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알리는 잔인한 선고가 엉망이 된 것이래 잿빛 새벽 공기 속으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저택의 아침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평온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서진 폐허 위에 내려앉은 무겁고 서늘한 재와 같았다. 거대한 원목 식탁에 둘러앉은 대성 회장의 가족은 마치 초상집의 문상객처럼 굳어 있었다. 태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핏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숟가락조차 들지 못했다. 수지는 퉁퉁 부은 눈을 억지로 화장으로 가렸지만 그 아래로 번지는 공포와 절망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우아한 척 찻잔을 들었으나 손의 미세한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식탁의 상석에 앉은 대성 회장은 식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그는 어젯밤의 충격과 분노를 하룻밤 사이에 차가운 결단력으로 응축시킨 늙은 사자처럼 서늘하고 위압적인 침묵으로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다. 마침내 대성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식탁 위의 모든 식기를 떨리게 할 만큼 묵직했다. 오늘부로 이 집안의 모든 경제권과 살림에 대한 결정권은 유나 양의 어머니 미숙 여사에게 넘긴다. 수진이 들고 있던 찻잔이 쨍그랑하는 소리를 내며 접시 위로 떨어졌다. 그녀의 동공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지난 10년간 그녀가 재벌가 며느리로서 휘둘러온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권력이 한순간에 자신이 벌레처럼 여기던 하녀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끔찍한 선고였다. 대성 회장은 수진의 반응을 차갑게 무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는 집사를 시켜 서류 가방에서 날카로운 가위 한 자루와 수진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를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는 굳어버린 수진의 면전에서 그녀의 자존심이자 권력이었던 검은색 무제한 법인 카드를 두 동강 내어버렸다. 날카로운 가위 소리가 식탁의 정적을 가르는 순간 억지로 버티고 있던 수진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더니 이내 참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오며 식탁 위로 고꾸라졌다. 백화점 직원을 호령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 앞에 과시하던 그녀의 모든 세계가 가위질 한 번에 산산조각 난 것이다. 대성 회장은 집사에게 낡은 금고 열쇠 꾸러미를 가져오게 해 부엌 입구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서 있는 미숙에게 직접 건넸다. 미숙은 황송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대성 회장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 들었다. 그녀가 평생을 무릎으로 닦던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기이하고도 서글픈 권력의 이양이었다.
그날 오후 유나는 대성 회장의 부름을 받고 그의 개인 서재로 들어갔다.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두툼한 현금 봉투가 놓여 있었다. 어젯밤 네가 우리 그룹을 살렸다. 이 그룹의 후계자도 해내지 못한 일을 네가 해냈어. 이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네가 앞으로 공부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거야. 대성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긴 감사가 묻어 있었다. 유나의 눈앞에 놓인 돈은 아버지가 남긴 지긋지긋한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만큼 막대한 액수였다. 이 돈만 있다면 더 이상 어머니가 남의 집 바닥을 닦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유나는 말없이 그 돈 봉투를 대성 회장 쪽으로 다시 밀어 놓았다. 대성 회장의 눈썹이 의아함으로 치켜 올라갔다. 받지 않겠다는 거냐? 이유가 뭐지? 유나는 흔들림 없는 맑은 눈으로 대성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깊고 단단한 존엄성이었다. 돈 대신 약속 하나만 해주십시오, 회장님. 약속이라니, 이 돈은 회장님의 아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라 제 어머니의 10년 세월에 대한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유나의 서늘한 시선이 창밖의 정원을 향했다. 저희 모녀가 언젠가 이 집을 떠나는 날이 온다면 그때 회장님께서 직접 이 저택의 현관문 앞에 서서 제 어머니께 정중히 고개 숙여 마지막 인사를 해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와 함께요. 대성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잊지 못했다. 수억 원의 현금 봉투를 눈앞에 두고 고작 고개 숙인 인사 한 번을 요구하는 25살의 가난한 하녀. 그는 자신이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어왔던 지난 세월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이 아이는 돈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지난 10년간 이 집에서 잃어버렸던 시간과 인격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존중을 요구한 것이었다. 대성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돈 봉투를 다시 서랍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유나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아주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약속하지. 그것은 돈보다 무겁고 피보다 진한한 인간의 존엄을 건 약속이었다. 그 약속이 맺어지는 순간 유나는 비로소 자신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허영의 성을 떠나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진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것뿐이었다. 서재의 낡은 괴종시계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묵직한 종소리를 울리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폭풍이 휩쓸고 간 저택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유나와 어머니, 미숙은 밤새 거의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더 이상 남의 집 지하 보일러실에서 눈치를 보며 잠을 청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두 모녀의 지친 영혼은 충분한 위안을 얻고 있었다. 그들의 짐은 단출했다. 낡은 여행 가방 2개에 달아빠진 옷가지와 세간을 채우는 데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서준이 버린 종이를 이어붙이고 과자 봉지 뒷면에 단어를 적으며 자신의 청춘을 새겨 넣었던 수천 장의 공부 노트들을 한 장도 빠짐없이 상자에 담았다. 그녀는 곰팡 내에 나는 과일 상자로 만들었던 조잡한 책상을 한번 쓸어보았다. 이곳에서 자신을 지탱해 준 것은 재벌가의 동정이나 배려가 아니라 버려진 종이 위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이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명예로운 졸업이었다. 육중한 대리석 복도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낡은 여행 가방 바퀴 소리가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울렸다. 복도 양옆으로 도열한 고용인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침묵으로 두 모녀를 배웅했다. 어젯밤 이 거대한 성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목격한 그들의 시선에는 경외와 부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저택의 거대한 현관문이 열리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 빛의 한가운데 대성 회장이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숙은 자신을 마중 나온 대성 회장의 모습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허리를 굽히려 했다. 그러나 유나가 어머니의 팔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붙잡았다. 엄마, 더 이상 고개 숙이지 마세요. 유나의 그 한마디에 대성 회장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들 태진과 며느리 수진을 포함한 모든 가족과 고용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미숙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10년간 이 집을 위해 당신이 흘린 땀과 눈물을 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소. 대성 회장의 거칠고 갈라진 목소리가 아침 공기 속으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배해온 황제로서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보인 적 없는 모습을 보였다. 대성 회장이 미숙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 앞에서 천천히 아주 깊게 허리를 굽혔다. 황제의 머리가 지난 10년간 자신의 집 바닥을 닦아온 가난한 여인의 발 앞에 닿을 듯 숙여졌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한 인간의 존엄을 향한 진정한 사과이자 존경의 표현이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부디 행복하게 사시오. 미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10년의 세월 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모멸이 그 깊은 허리 숙임 한 번에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저택의 높은 담장이 등 뒤로 멀어지고 아침 햇살이 가득한 낯선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 미숙은 비로소 웃음을 터뜨렸다. 재벌가의 저택 현관보다도 좁은 작은 전셋집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곳에는 진짜 우리 집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미숙은 신발을 벗고 마룻바닥을 밟았다. 더 이상 무릎을 꿇고 닦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발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첫 번째 땅이었다. 엄마, 여기 내 방이야. 창문도 있어. 작은 방으로 달려 들어간 유나의 목소리가 밝게 울려 나왔다. 지하실의 축축한 환기창이 아닌 진짜 하늘이 보이는 창문이었다. 따스한 햇살이 바닥을 넘어 유나의 낡은 노트 덤이 위로 부서지듯 쏟아져 내렸다. 보일러의 기계음을 들으며 어둠 속에서 채워졌던 그 글자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빛을 받고 있었다. 그날 오후 이삿짐 정리가 모두 끝난 뒤 유나는 햇살이 가득한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리처드 스미스의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진 두툼한 명함을 꺼내 들었다. 런던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그녀의 새로운 미래를 가리키고 있었다. 유나는 잠시 창밖으로 펼쳐진 낯선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희생과 자신의 인내가 얽혀 만들어낸 이 작은 평화가 너무나 소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보일러실의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탱해 준 것은 복수심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갈망이었기 때문이다. 유나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전화기를 들었다. 영국으로 향하는 국제전화번호를 누르는 그녀의 손끝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이 작은 방에서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그녀의 진짜 인생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 소리 없이 그러나 단단하게 열리고 있었다.